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4부네요. 자, 여러분 이 음악 들으시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수사반장 생각난다. 수사반장이 근데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자, 목요일에 정법승부 순서입니다. 오늘도 법률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동훈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동훈 변호사님. 네. 헤어를 바꾸세요? 아니면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상태십니다. 이거를 근 10년째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거군요. 네, 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박성배 변호사님은 아주 자연적인 머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세요.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을 다시면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분들하고 만났는데 정부의 의대 증원 문제예요. 이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낸 의대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가 됐습니다. 이 각하라는 거는 대통령 각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드롭됐다는 얘기인데. 예. 말씀해 원칙적으로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에 본안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집행정지 신청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모두 마찬가지인데 무엇보다도 행정소송에서는 관련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이 인정되어야 하고, 즉 행정기관의 어떠한 조치가 직접 사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인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나아가서 원고 또는 신청인의 원고 적격이나 신청인 적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의대 증원을 반대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신청인이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교수 등인데 이들은 의대 정원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서 신청이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모두 행정소송에 따른 집행정지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때, 즉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법률상 영향을 받는 자만 관련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법률상 영향을 받는 자는 각 대학의 대학장, 즉 의과대학의 대학장에 불과하고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은 간접적인 이익은 있을지언정 그 처분의 효과를 직접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더 이상 본안 판단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죠. 그렇지만 법률 대리인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학장, 이게 대학 학장이 총장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총장일 수 있는데 일단은 의과대학의 학장이라고 이게 표현을 했는데 단과대학 학장이 자체적으로 증언을 그렇죠. 하고 대학의 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학의 장인 대학의 총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에 28년 동안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5월이에요, 5월. 그러니까 내년도 입시 호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까지 이게 다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교협이라는 이런 데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각하가 되면 더 이상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거? 일단은 항고를 한다고 했었고 아직 본안이 좀 남아 있는 관계로 판단은 조금 이건 가처분 신청이니까 네, 그래 본안이 남아 있다.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문제되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원고 적격이 있느냐에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재판부가 조금 제가 박 변호사님이 말씀한 걸 조금 보충을 해드리자면은 원고들이 교수 측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할 이익, 자기가 그래서 원고 적격이 있다. 그리고 전공의 같은 경우 수련 받을 이익 이야기하면서 나 원고 적격이 있다. 의대생들은 교육받을 이익, 아니면 또 수험생들은 안전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시험을 준비할 이익, 이걸 다 이게 법률사 이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말 그대로 이게 법률사 이익이 아니다.
감정적이고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라고 예.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항고에서도 다투어질 거고 예. 본안에서도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본안은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니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수험생도 뭐 같이 소송을 낸 모양이에요. 네, 아마 수험생도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본인이 일부 영향을 받는다는 취지로 언뜻 떠올리기는 어려운데 나름대로는 논리 구성을 한 것 같고 사실 법조인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집행정지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각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본안 판단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시 항고를 거친다고 합니다만 즉시 항고를 넘어서서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원고 적격을 입증할 만한 다른 사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 본안 소송에서도 각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은 그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아닌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주체가 간접적인 영향,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주주는 상당한 영향을 받죠. 그렇지만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상당히 엄격한 것처럼 행정소송도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주체라면 이 문제를 법적으로 거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본안이 각하된다는 거는 재판이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본안과 집행정지가 있죠.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결과를 빨리 끌어당겨서 먼저 그 임시의 지위를 형성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인데 집행정지도 각하를 할 수 있고요. 본안도 각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본안이 각하된다는 건 재판 안 간다는 본안 판단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얘기죠. 예. 근데 지금 이게 복잡해서 그 수련병원 인턴 시험 합격자 3천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상반기 임용 등록을 한 의대 졸업생은 13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2,700명 그러면은 인턴 계약을 안 하겠다 이건 일반의로 남겠다라는 얘기. 네, 그런 거죠. 그죠? 예. 예. 그리고 뭐 전공의들 이제 이 전문의로 가기 위한 한 단계죠. 그런데 이제 이게 4월 2일까지 신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누락이 되면서 이제 9월로 신청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한 단계가 완전히 날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9월에 또 하긴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인터넷 레지던트로 넘어가는 정규 기간도 또 6개월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정도 계속 지체가 되는 신무사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리고 이제 올해 인턴 없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없겠죠. 어허.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향후 인력 공백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수련 병원들 같은 경우에 그 구조가 지금은 비상 경영을 하고 있지만 원래 과거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든 전공의한테 되게 의지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수익을 내왔는데 수련 병원에서 인력 수급이 안 되면은 결국은 수련이나 인턴이나 뭐 레지던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익 구조를 내오던 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급에 좀 차질이 있을 거요. 저는 예상이 그러니까 됩니다. 체인 리액션이다 이거죠. 결국은 이 연쇄의 반응이다 이 말씀이신데 이게 병원의 수익성도 문제지만 의료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2일 기준 상반기 인턴 임용 등록이 4.3%면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은 2,700여 명은 올해 9월에 인턴 등록을 할 수 있거나 내년 3월에나 인턴 등록을 시작하게 될 텐데 이 전공의의 막내격인 인턴이죠. 인턴이 1년이고 그 이후에 레지던트 3년에서 4년 이어서 전임이 통상 병원 펠로우로 남는 의사들 나아가서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2,700여 명이나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의대 정원을 할 때도 신입생이 입학하고 향후 몇 해를 거쳐야 인턴을 배출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특히나 지금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한 2시간여 만에 종료했다고 합니다. 합의점을 찾은 것인지가 상당히 의문이긴 한데 무엇보다도 이 전공의들의 처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대통령이 경청했다 정도만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당장 등록을 대량으로 하지 않게 되면 의료 소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당장 이 수련병원 특히 상급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들이 이렇게 부재해버리면 특히 인턴이 없어져 버리면
진료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 같아서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인지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당장 이렇게 되면은 의료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할지 시급하게 대책을 내놔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의료 공백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다. 이게 보건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이 비대면 진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사실 그동안 정부에서 막아왔던 거죠. 예, 그렇죠. 예. 사실 이때까지 의료법상에는 비대면 진료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안 돼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까지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시범 사업격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를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료계 집단 행동 때문에 2월 23일이죠. 그때부터 이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비대면 진료는 별도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이나 병원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제 초진 대상 비대면 진료도 허용이 돼요. 처음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환자당 월 2회 진료 횟수 제한도 모두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대면 진료로 일단은 이렇게 의료 공백을 조금 막아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라는 거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들자면 이 비염약 같은 거 매번 이게 가야 되거든요. 이거 코에 뿌리는 거 이런 거 네네네. 매번 가야 되는데 비대면 진료 허용하면 가지 않고도 전화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나 화상을 통해서 의사와 면담하고 처방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비대면이죠. 진료입니다. 이거 법제화를 해야죠. 근데 법을 고쳐야죠. 우리나라 의료법이 2000년에 개정되면서 응급 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해야 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즉 예.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2002년 3월에 비대면 진료가 일부 도입됐습니다만 이는 의사 간의 원격 자문만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음 허용된 시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020년 12월에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이 창궐할 때에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에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서 그 심각 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화되면서 이제는 비대면 진료가 다시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게 됐죠. 그렇지만 이 의료 단체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 2월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비대면 진료는 사실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야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 위해서 관련 법안을 내왔지만 번번이 좌절돼 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원격 의료는 안전성이 미흡하다. 즉 오진과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하고 있고 타인 명의로 부정 처방을 받을 우려도 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경우에는 대형 병원 쏠림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대면 진료에 따라서 플랫폼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생겼죠. 즉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기업. 이 업계에서는 의사들이 오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당히 발전해온 IT 기술을 도외시하는 주장이다. 즉 그동안 발전해온 그 기술을 적용한다면 이와 같은 오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성질환 등은 오진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렇다면 만성질환 등부터 비대면 진료를 시작해보자는 제안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의사들 주장이 맞기는 맞죠. 결국 만약 그래서 오진이 되거나 사고 나면 본인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법적으로도 그러면 책임 범위라든지 이런 거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비대면 진료 한다 그러면은 일단 오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요구하면 그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더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비대면 진료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책임의 범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진 환자 치료 방법 미이행 만약에 사용된 장치 오작동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리고 촉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면을 하면서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촉진을 통해 갖고 환자 상태를 확실하게 그렇죠.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예. 비대면을 하면은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 비대면 진료에 의해 갖고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돌릴 것인가에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의사나 환자 업체 보조한테 기책 사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도입을 하더라도 종류와 한계를 반드시 설명하고 어허. 유사시에 반드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비대면 진료 형태를 또 지금 현재 그 의무 기록 작성 기준 말고 비대면 진료 형태를 반영한 의무 기록 작성 기준을 만들고 또한 문지시 확인사항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결국 비대면 진료도 뭐든 간에 이게 결국 싸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고 보세요? 이 사태 사실 제가 이 부분 전문가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못 되지만 의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이나 형사 고소에 이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부가 나름대로 강경하게 나가다가 의사의 전반적인 공백을 초래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보니 일부 협상의 여지를 더 열어둔 것 같은데 양측 모두 더 장기간으로 지속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환자를 내버려 두는 셈이 되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를 내버려 두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상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작용하게 됩니다. 적어도 총선 직후에 한 달 내에는 어느 정도 극적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극적 타결 형태는 현재 시점에 비춰보면 일부 증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에서 의사단체가 양보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하루하루가 다르고 또 하루하루 여러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예. 예단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마무리? 저도 박 변호사형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총선 한 달 내로는 이게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계속 장기화될수록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그렇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죠. 네. 그래서 저도 감히 예단을 할 수는 없으나 일부 이제 숫자를 줄이고 그 증원 숫자를 줄이고 아니면 이제 의사 쪽에다가 일부 양보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협상이라는 건 상대의 양보를 끌어낸과 동시에 자신도 양보해야 된다는 사실 이거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